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생각의 차이학원에서 명일여고 국어 담당하고 있는 강사 박수민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혹시 1월에 진행했던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으셨던 분들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명일여고 수업하다가 중간에 온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아이들과 수업하고 있는 거는 입학 전에 우선 기본기를 제대로 다져놓자 라고 하는 수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것은 이제 3월 내신 설명회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아이들이 명일여고를 지망해서 간 거는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 명일 아이들이 보통 지망해서 간 아이들이 여태까지 한 명도 못 보기는 했어요. 근데 아이들이 기피하는 것을 봐보면 사실 인원수가 너무 적잖아요. 제가 지금 듣기로는 작년보다 더 적게 시작한다는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아무리 1등급이 10%라고 해도 17, 16까지는 들어와야 되는 게 아이들한테 큰 부담이기도 해요. 그리고 사실 다른 거를 생각해 보면은 막 입결 문제도 생각해 볼 수 있긴 한데 그건 아이들의 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되는 거는 인원수가 좀 많이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그치만 우선 명일여고 시험부터 조금 이야기를 해드리자면요. 혹시 어떤 식으로 출제된다 아니면 난이도가 어떻다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혹시 어떻게 들어보셨어요? 국어요? 네, 국어요. 어렵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이게 사실 작년 중간고사 기준으로 소개를 드리자면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니었어요. 보통 1등급 컷이 90점대 초반 정도로 나오면은 이제 평이했다. 그러니까 평이는 아니지만 중상 정도로 잡거든요. 근데 작년 1학기 중간고사까지는 아이들이 할 만한 시험이었어요. 근데 기말고사 때부터 갑자기 대폭 상승을 했거든요. 어느 정도였냐면요. 아이들이 이제 80점 중반대? 초중반대까지 확 떨어진 거예요. 그 정도면 난이도 많이 어려웠다라고 말을 해요. 사실 그 차이점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1학기 중간고사에서는 범위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자, 많아봤자 문학작품 5개 정도였고 문법이 조금 많기는 했지만 너무 까다로워가지고 너무 어려운 시험이었어요는 아니었단 말이죠. 근데 기말로 넘어갔을 때 범위가 확 많아졌어요. 애초에 학교에서 다뤘던 문학 작품 자체가 한 5개, 6개로 넘어갔고 학교에서 이런 거 나올 수 있으니까 공부해라 라고 말씀을 하던 작품들도 여러 개가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부담을 많이 느낄 만한 시험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작년 중간고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문항수 자체는 변동이 없어요. 쭉 28문항으로 갔고요. 객관식은 배점 80점으로 24문제 나왔고 서답형은 20점 문제로 20점 만점으로 4문제가 나왔는데요. 보통 서답형이라고 하면은 막 길게 내 생각을 적어야 된다, 줄글로 써야 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냥 단순 단어들을 조금 나열한다, 기호 적는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부분 점수를 거의 안 주십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정답을 정확하게 맞춰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학 문법이 항상 왔다 갔다 하면서 나오기는 해요. 근데 뭐 항상 서답형 둘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요. 문학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 뭐 12, 문법 12, 9개 이런 식으로 나오기는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각각의 특징이에요. 문학 같은 경우에는 우선 개념 자체는 진짜 정말 제대로 알고 있어야 돼요. 개념이라고 하면 되게 쉬운 내용 같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수학도 생각해 보면은 개념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은 나중에 막 4점짜리 문제 푸는데 되게 힘들어 한단 말이에요. 국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이 의인법이랑 화류법의 차이점이 뭐야? 라고 말을 하면은 보통 의인법은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을 해요. 화류법은 생물이 아닌 거를 생물처럼 표현해요. 까지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사람도 생물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포함 관계가 어떻게 될 것 같아? 아니면 사람만의 특징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거기서는 이제 대답이 막히거든요. 거기까지 다 말을 할 수 있어야지 정확한 개념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 정도 가지고 있어야지 조금이라도 수월하게 풀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외부 지문이 꽤나 많이 출제가 됩니다. 제가 배포 자료에 작년 명일여고 외부 지문이 어느 비중으로 나왔는지 그래프를 넣어둔 게 있기는 해요. 제가 여기도 가지고 오기는 했는데 사실 1학기 중간고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14문항 중에서 5문항 정도 출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문항 자체가 사실 이런 거를 낸다고 싶은 문항들이 조금 출제는 돼요. 보통 작년에 소설은 이게 소설은 사실 그 외부 작품을 많이 내는 편은 아닌데 외부 작품이 어떻게 나왔냐면 동일한
작가의 다른 작품을 가지고 와서 이걸 객관식으로도 출제를 하고 서사평 이런 식으로 나오긴 했었는데 외부 지문을 우선 처음 보면 아이들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당황스럽지 않도록 연습을 시키는 게 저의 목표이기는 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외부 지문은 우선 무조건 대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2학기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되게 극단적으로 많이 나왔어요. 이때 특징은 고전 문학이었던 거예요. 고전 문학이어서 이때 하나만 좀 소개를 드리자면은 고전 문학에 되게 다양한 갈래들이 있어요. 근데 한 6가지 갈래가 있다고 했을 때 학교에서 그 갈래를 하나씩 소개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 소개를 하실 때 요 갈래에 예시가 뭐 이런 게 있어. 한 5개를 소개해 주신다고 해볼게요. 근데 그 아까 갈래가 5개, 6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소개해 주신 대표 작품만 30개가 넘어가요. 근데 아이들한테 개인 공부 필수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애들 입장에서는 학교에서 이게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명확하게 말씀을 안 해주는데 뭔가 또 개인 공부 필수라고 하셨으니 나올 것만 같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정리를 다 해서 아이들 시험 보내기는 했었어요. 그 중에 그렇게 많이 나온 건 아니지만 이때의 특징은 외부 지문이다 라고 조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고전 때문에 외부 지문이 많이 나왔다. 그리고 앞에서 제가 문학 개념 숙지 필수라고 말씀드렸지만 결국엔 갈리는 건 여기거든요. 외부 지문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문법 같은 경우에는 쉬운 문제들이 아니에요. 진짜 정확한 개념을 잘 알고 있는지 그리고 이 개념들을 바탕으로 하나하나 예문들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지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예문 많이 보는 거 너무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 예문들을 너무 많이 본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꼼꼼하게 이 조항이 여기 적용이 되었다 아니면 어떤 규칙이 적용되었다 다 찾아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연습이 많이 되어 있어야지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학교에서도 프린트를 많이 나눠주세요. 거의 프린트로 수업을 한다라고 말씀드려도 되는데 그 프린트를 수업하신다는 것은 학교 선생님의 출제 경향을 어느 정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을 하셔서 이 내용을 많이 담으셨구나. 이거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시네? 하면 그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니까 당연히 학교에서 배부해주는 프린트는 제가 꼼꼼하게 분석을 해서 아이들한테 전달합니다. 그래서 아까 외부 지문 소개 한번 드렸고요. 이게 작년 기출이긴 한데 이게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지금 색깔을 표시해 둔 거에 공통점이 뭐냐면 문학 개념어들을 제가 표시를 해둔 거예요. 근데 이 문학 개념어라고 하면은 사실 도치, 상승 이미지, 뭐 추상적이다, 관념적이다 라고 하는 거 어느 정도 머릿속에 들어오기는 할 거거든요. 근데 과연 이 추상적이다, 관념적이다 라고 하는 게 뭔지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고요. 도치를 했는데 왜 했는지 그거 효과가 무엇인지 뭘 말하고 싶은 건지를 찾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우선 나오는 표현상의 특징이 되는 것인데요. 사실 이걸 가지고 왔던 거는 외부 지문 비교하는 거였어요. 가지문 1번 문제였거든요. 첫 번째부터 외부 지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 지문이랑 학교에서 다뤘던 내용을 애초에 비교하는 문제들이 많이 등장을 한다. 이걸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암기록은 해결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2시에 공통적으로 나왔던 시어가 그늘이라고 하는 시어가 있었어요. 이 그늘이랑 유사한 의미를 가진 애들을 여기서 찾으라는 거거든요. 1번부터 5번까지 다양한 시들이 나와요. 근데 아이들한테 익숙할 만한 시가 아니에요. 익숙할 만한 시가 아닌데 처음 보자마자 이 얘기를 하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이런 식으로 당연히 연습이 미리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저랑 수업 시간에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냐면 교과서 내용 작품 당연히 배우죠. 그리고 이거랑 유사한 소재, 그리고 유사한 뭐 갈래상의 특징, 표현상의 특징이 있는 것들을 좀 여러 개 같이 봅니다. 근데 그거를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한다기보다는 공통점, 차이점 정도 찾아낼 수 있는 연습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걸 수업 시간에 저랑 같이 하고요. 과제 풀 때도 하고요. 그리고 클리닉에 와서도 나중에 외부 지문을 따로 연습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외부 지문에 대해서는 너무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가에서 밖까지 작품의 공통점을 찾으라고 하는 거였는데 가에서 밖까지가 당연히 다 학교에서 배운 내용이 아니거든요. 일부는 학교에서 했던 것이고 일부는 처음 보는 외부 작품이었어요. 얘네들의 공통점을 담은 의미를 적어라 라고 하는 시가 나오기 때문에 표현상의 특징, 뭐 내용상의 특징 당연히 파악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얘는 문법 이야기였는데요. 각각 선지에 무슨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 막 어떤 높임 표현이 쓰였는지, 또 어떤 걸 사용해서 높임을 드러냈는지 하나씩 다 골라내라는 거였어요. 시간 꽤 오래 걸려요.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빠르게 풀 수 있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친구 표정이 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같은데 연습하면 충분히 가능해요. 또 너무 겁먹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제 수업 같은 경우에는 수업, 클리닉, 과제 수행, 복습, 시험 요 순서대로 일주일이 흘러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 과제 같은 경우에는 외부 지문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다양한 유형별로 넣어놨기 때문에 기초부터 심화된 내용까지 아이들이 과제 수행하면서 습득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내신 강좌 같은 경우에는 8주차 수업으로 진행을 해요. 근데 직보가 8주차 수업인 거고요. 7주차까지 내용을 다루는데 작년 명예 같은 경우에는 1학기에 다룰 문법 내용을 중간고사에 한 번에 다 봤어요. 그럼 아이들이 꽤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1주차부터 3주차까지 우선 문법의 기틀을 완성시켜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뒤로 조금씩 밀릴 수는 있어요. 근데 문법 생각해 보면은 아이들이 뒤돌아서면 까먹는 게 문법이거든요. 계속 반복을 해야 하기 때문에 3주차까지 나간다고 해서 뒤에 안 보는 게 아니에요. 뒤에 아이들이랑 계속 복습하면서 내용 상기시킬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4주차부터는 문학작품 같이 나갈 겁니다. 그래서 4, 5주차까지 교과서의 내용 문학작품 나간다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6주차에서는 학교에서 외부 지문 나갈 수도 있어요. 그거 같이 본 다음에 조금 출제 가능성 높은 아이들 보면서 이거 내용 기억하고 있어야 돼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식의 공통점 차이점이 있으니까 다른 문학에서도 이런 거 찾아낼 수 있는 연습을 시킨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7주차에는 전범위 정리하고요. 서답형이 너무 어렵지는 않다고 해도 연습은 시켜놔야 돼요. 그래서 서답형 연습하는 것까지 하고 우리 아이들 시험 전날에 직보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작년 기반으로 우선 세운 거기 때문에 혹시 변동이 있으면 좀 바뀐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수업 같은 경우에는 정규 수업 3시간 진행을 해요. 근데 그 이후에 아이들이 저랑 진짜 열심히 수업을 하고 집에 가서 수업 때는 괜찮은데 이걸 막상 문제로 보니까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다, 어떻게 적용할지 모르겠다 하는 친구들이 간혹 있어요. 그걸 조금 방지하고자 귀가하기 전 한 10분, 15분, 20분 정도 잡아서 그날 배웠던 내용들을 당일에 문제로 조금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업만 듣고 땡 이게 아니라 제대로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까지 우선 만들어 놓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몰입하고 완성하는 단계까지가 하나의 수업이고요. 그 다음 주 시간에 등원하게 되면은 수업 전에 복습 테스트 보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주에 배웠던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는지 제대로 공부해왔는지 명일여고 시험이랑 최대한 유사하게 만든 문항들로 복습 테스트 진행하고 정규 수업 진행한다. 이게 3시간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클리닉인데요. 클리닉은 아이들이 주말에 배웠던 수업 내용을 다음 주 주중에 한번 등원을 해서 복습하는 날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모두 다 같은 실력인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학원이다 보니까 다양한 이제 실력을 가진 아이들이 오게 되는데 그 아이들한테 모두 동일한 걸 시킬 수는 없어요. 똑같은 걸 줬는데 누구는 너무 쉽다, 누구는 너무 어렵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준별로 맞춤 시스템을 진행하게 됩니다. 가장 첫 번째 단계는 우리 아이들이 저는 우선 기초부터 제대로 다지고 기본까지 우선 해놓을게요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 친구들은 백지복습, 빈칸 테스트 그리고 객관식 문제풀이를 통해서 우선 교과서 기본 개념 정도는 제대로 잡고 가겠다. 여기까지 우선 할게요 하는 친구들을 위한 단계이고요. 조금 더 난이도 높여가지고 어떻게 가냐면 요 고난도 선지 분석까지 하게 됩니다. 요 선지 분석이라고 하면은 만약에 정지용의 향수라고 하는 작품을 배웠어요. 그 향수 작품에 대한 간단한 건 아니고 조금 난이도가 높기는 하니까 사실 15, 20개 정도의 선지를 쭉 나열을 해놔요. 그래서 이거를 읽고서 학생들이 이건 맞는 선지예요, 틀린 선지예요를 스스로 분석하는 거예요. 근데 OX만 치는 게 아니라 이게 왜 맞는지, 왜 틀린지 적는 거에서 끝나지 않아요. 저랑 클리닉 선생님들한테 직접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적고 끝나는 걸로 시키지 않는 이유가 말을 해야지 본인이 알아요. 하다 보면 어딘가에서 막히거든요. 근데 막히는 부분이 등장을 했다는 것은 내가 여기서부터는 아직 제대로 습득하지 못한 거랑 똑같잖아요. 거기서부터 제대로 공부를 해나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1대1 문답을 통해서 아이들의 분석 그리고 생각하는 능력을 조금 기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아이들은 1대1로 관리하게 되는데 그 방식만 조금씩 달라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서부터 설명해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아이들한테 배부하는 자료들이에요. 요거랑 관련된 사진들은 제가 배포 자료 뒷부분에 넣어두긴 했으니까 나중에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슬라이드에 있는 거는 복습과 관련된 건데요. 우리 아이들이 진짜 열심히, 사실 명일력을 진짜 열심히 필기하거든요. 이게 여학생들 특징이기는 한데 진짜 열심히 필기를 해요. 근데 필기하다가 간혹가다 놓친 부분이 조금씩 존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조금 방지하고자 제가 수업 때 준비하면서 썼던 필기본을 항상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필기본뿐만 아니라 그냥 저는 영상 자체, 수업 자체를 다시 보고 싶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매 수업 시간마다 영상 촬영을 하거든요. 그 영상 수업 끝나면은 필기본이랑 복습 영상 같이 저희 단톡방에다가 올려두는 식으로 복습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제가 정말 열과성을 다해서 만드는 게 이 제작 자료인데요. 반복 숙달을 위한 자료예요. 막 처음부터 주는 거는 아니고요. 막 1주차, 2주차부터 주는 거는 아니고 한 시험 한 달 남기면 한 5주차, 6주차 정도가 되겠죠. 그때부터 우리 아이들이 내용 범위 제대로 다시 복습할 수 있도록 문학 같은 경우에는 표현상의 특징, 내용상의 일치, 불일치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이런 내용을 정말 간단한 거, 기초부터 어려운 심화 단계까지 거의 선지를 한 5, 60개? 5, 60개가 훨씬 넘어요. 진짜 많은 선지들로 다양하게 연습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사실 우리 아이들이 객관식 문제만 봤을 때는 철저하게 분석을 안 해요. 그냥 맞는 선지, 틀린 선지만 그냥 한번 보고 넘어가는 정도이지 다른 선지에 대해서는 눈길도 안 주거든요. 그런 게 저는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지 많이 만들어가지고 학교에서도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다. 왜냐면 명일력을 맞춰서 만드는 거니까 이 명일력에서 이런 식으로 내니까 최대한 익숙하게 만들고 다양한 선지들을 통해서 내용 제대로 습득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문학 반복 숙달이고요. 문법 같은 경우에는 개념 숙지할 수 있는 빈칸을 다시 한번 제공을 해요. 그리고 문법은 예문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예문을 하나하나 뜯어서 얘가 어떤 조항인지 어떤 규칙이 적용되었는지 어떤 원리인지 다 적게 만드는 자료들을 제가 직접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게 지금 다 작년 명일에 썼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자체 제작하는 자료들이 있다라고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마지막에 우리 아이들 시험 직전, 시험 보기 직전까지 갖고 있는 자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만 제가 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좀 안심이 된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 게 최종 정리본이에요. 그래서 제 필기 당연히 들어가고 사실 학교 선생님 필기가 우선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학교 선생님 필기 당연히 수록한 이 내용들을 제가 배부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필기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실 명일력은 외부 지문 싸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출제 가능성이 높은 지문들도 넣어놔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너무 긴 지문은 사실 애들이 안 읽거든요. 그래서 중요한데 너무 길다 싶으면은 그 포인트들만 좀 요점 정리를 해가지고 지금 나왔던 지문이랑 어떤 공통점, 차이점이 있는지 다 상세하게 정리를 해 놓으니까 만점을 위한 자료, 마지막으로 최종 정리본까지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하는 명일 국어 이제 조금씩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명일만을 위한 이제 수업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저는 언제나 명일의 기준을 잡고 수업을 하기 때문에 기준이 다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아이들이 다 다른 성향이고 아이들 사실 문제를 진짜 많이 풀고 싶어 하는 아이들도 있고 저는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주신 거에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친구 다 달라요. 사실 저는 아이들한테 문제를 엄청 많이 주는 편은 아니거든요. 사실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양치기로 어느 정도 승부가 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고등학교는 이 내용을 얼마나 잘 파악하고 있는지가 먼저거든요. 그리고 외부 지문도 이 글을 얼마나 잘 읽었는지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양으로 승부한다기보다는 얼마나 내가 질적으로 잘 공부를 했는지가 중요해서 아이들한테 많이 제공하는 편은 아닌데 그래도 계속 달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주기는 하지만 아이들이 각각 다르니까 학생 한 명 한 명을 위한 맞춤 관리를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진짜로 싫어하는 국어 방법이 감으로 푸는 거예요. 감 떨어지면 못 푸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 진짜 이거 왜 맞는 걸? 이거 같아요. 이런 거 같았어요. 감이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아이들한테 감이라고 하는 말이 안 나왔으면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명확하게 답이 보일 수 있는 논리 교정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정확하게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학원을 다니고자 하는 거는 결국에 1등급에 들어오고자 하는 거잖아요. 1등급이든 고득점이 됐든 그런 식으로 우리 아이들의 고득점 함께 하고 싶고요.
명일여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업을 3개를 개설을 해놨어요. 그래서 금, 토, 일 하나씩 있고요. 3월 첫째 주 3월 6일부터 순차적으로 개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더 다른 궁금사항 있으시면은 여기 아래 적혀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저랑 개인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은 학원에 연락 주시면은 제가 따로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명일에 배정 받으시고 좀 걱정이 많으셨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진짜 공부하면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이게 극단적인 사례로 작년에 1학기, 2학기 둘 다 1등급을 받았던 학생이었는데 1학기 중간고사에 1.92점 정도가 나와가지고 1등급 컷에 들어왔었어요. 근데 이 학생이 기말고사 때 막힌 실수를 했나? 그래가지고 60점대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 울면서 저한테 와가지고 저 어떡해요 막 이랬었는데 사실 저도 걱정했거든요. 90점이랑 60점이 아무리 이게 합쳐져도 1등급에 들어오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들어온 거예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선 어느 시험이 어렵게 나오더라도 하나라도 고득점을 맞아 놓으면은 우선 1등급에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은 열어놓은 거잖아요. 우선 첫 번째 시험이 크게 어렵지 않을 수 있는 거니까 작년의 기조에 따르면은 우선은 고득점을 받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뒤에서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해서 다 같이 컷이 내려가니까 상관이 없어요. 어려우면은. 우선 고득점이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사례처럼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가 하는 수업에 대해서는 제가 배부하는 자료 그리고 뭐 클리닉 방식 이런 거에 대해서 다 확신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걸 제가 애들한테 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저는 저 나름의 확신을 가지고서 아이들과 소통을 하고 수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씩 그런 부분을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다른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까요?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이틀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까지는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이랑 시간을 맞춰보고 정하는 거라서 우선 확정되어 있는 건 화요일, 수요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이들 오래 그렇게 잡아두지 않아요. 그래서 1시간, 1시간 반, 길면 2시간까지 있기는 해요. 근데 개인 역량에 따라서 빨리 끝내면 빨리 가는 시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선생님이 하시나요? 네. 저는 항상 상주에 있고요. 클리닉 선생님들이 있기는 한데 사실 원래는 제가 혼자 다 했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너무 많아지면서 기다리는 시간이 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클리닉 선생님이 있는 거고 저는 항상 상주에 있습니다. 아이가 좀 꼼꼼하지 못해가지고 네. 클리닉 좀 중요한 편이거든요. 네. 아이가 좀 클리닉을 안 해도 돼? 약간 이런 말이 아. 있어가지고 안 되죠. 제가 또 그런 건 잘 지켜요. 네. 그래서 제가 저의 성향을 그대로 담은 클리닉 선생님 2명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 선생님 한 분씩 계신데 진짜 꼼꼼하고요. 저보다 와 저거까지 물어본다고 싶을 정도로 진짜 꼼꼼하신 선생님들이라서 그런 거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 질문 있으실까요? 또 더 없으시면은 혹시라도 이후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저희 학원에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의 차이 학원에서 명일여고 국어 담당하고 있는 강사 박수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명일여고 통합과학 담당하고 있는 이승현 강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우리 이제 명일여고의 통합과학에 대해서 낱낱이 한번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 과연 명일여고 통합과학이 어떤 식으로 나오고 뭐 문제는 어떻고 뭐 난이도는 어떻고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일단 뭐 오늘 이제 많은 분들이 오시진 않았는데 이게 이미 1차 설명회를 한번 그때 명일여고 발표한 뒤에 바로 그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 했었어가지고 이제 많이 이제 명일여고는 아무래도 그 인원이 많지는 않다 보니까 이미 많이 들으셨는데 아주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다라는 말을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그 통합과학에 들어가기 전에 제 소개부터 조금 짧게 하고 들어갈게요. 저는 명일여고를 담당하고 있고 상일여고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명일여고, 상일여고 담당하고 있고 통합과학만 전문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뭐 과거에는 뭐 인강도 했었고 뭐 대치동, 광희동 등등에서 강의를 하고, 저 이제 대학교는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부를 4년 전에 장학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뭐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짧게 제 얘기 하나만 해드리자면 저는 원래 그렇게 공부를 잘하던 학생은 아니었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고3 때까지도 원래 그렇게 공부를 잘하던 학생은 아니었는데 재수를 하면서 이제 좀 피 터지게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성적을 많이 올려서 수능을 전 과목 1등급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하는 게 뭐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왜 얘기를 하냐면,
원래 공부를 잘하던 학생들은 그냥 잘 따라오면 잘 합니다. 그냥 1등급 잘 나와요. 그런데 내가 조금 부족하거나 조금 못하는 친구들이라도 어떻게 하면 성적을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감히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아이들한테 되게 많이 도움을 주고, 비단 통합과학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들, 뭐 국어, 영어, 수학도 다 제가 엄청나게 많이 올렸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애들이 막 많이 물어봅니다. 클리닉이나 이럴 때도 많이 물어봐서 그런 거 알려주고, 심지어는 막 저한테 질문도 해요. 아예 수학 질문, 뭐 문제도 질문합니다. 물론 본인들이 다 각자가 듣는 과목 쌤들이 있지만 또 저한테 질문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제가 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얘기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명일여고 통합과학을 보기 전에 그럼 통합과학이 뭔지부터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통합과학은 어느 정도는 좀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하진 않고, 우리는 일단 지금 중요한 건 이 통합과학이 고1 내신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죠. 고1 내신 1년 동안 총 4번의 시험을 보는,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2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총 4번의 시험을 보는 거다라는 게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요거 뭐 수능에서 어떻게 나올지, 요거는 뭐 사실 지금 수능은 아직 좀 멀었으니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어서 넘어갈 건데, 저 요거 어차피 지금 여기 많이 없으시니까 제가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혹시 우리 아이는, 혹시 뭐 나는 그 겨울방학 때 통합과학을 미리 한번 했다, 손 한번 들어주실 수 있나요? 한번 했다. 안 하셨나요? 명일여고 학생이죠? 이번에 입학할 학생. 했나요, 겨울에? 인강은 들었어요? 그 통합과학을 1, 2 다 했나요? 아니면 1만 했나요? 1, 2 다 했어요? 1만? 인강 잘 들었겠죠? 네, 아무튼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 이 겨울에 사실 뭐 이미 거의 다 지나긴 했지만, 겨울에 사실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꽤 큽니다. 사실 어쩔 수 없이 큽니다. 왜냐면 이 통합과학이 난이도가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뭐 친구는 해봤으니까 알 거야. 해봐서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만만해 볼 게 아니구나. 중학교 과학이랑 난이도가 좀 다르고 해서 사실 좀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에 사실 했던 게 좋은데, 뭐 안 했어도 뭐 기회가 없는 건 아니죠. 3월부터 하면 되죠. 다만 겨울에 한 친구보단 더 열심히 하면 되죠.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 통합과학이 되게 어려운데, 이유가 뭐냐면요, 통합과 고1 교과서 수준으로 문제를 내지 않아요. 왜? 그러면 변별이 안 돼서 고2, 고3 과학 내용을 학교에서 그냥 가르치고 냅니다. 제가 이따 그런 것들도 다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그게 그럼 명일여고만 그러냐? 아닙니다. 모든 학교가 다 그래요. 그냥 그거는 약간 관리예요, 관리. 그냥 고2, 고3 내용 중복되는 거 가르치고 그냥 내버려요. 그럼 그것까지 공부를 다 해서 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입니다. 그래서 난이도도 그렇고, 또 이제 물화생지 선생님이 한 분씩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물화생지 한 분씩 들어오시고, 그럼 총 4분의 선생님 들어와요. 선생님마다 스타일도 완전히 다 다릅니다. 난이도, 문제, 그 물화생지 난이도도 다 달라요. 근데 통합과학이니까 당연히 그게 한 시험지에 다 있겠죠? 그래서 그것들도 되게 이제 좀 학교마다 천차만별이고, 난이도도 다르고, 뭐 되게 그런 게 좀 선생님마다 다르고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정말 제가 중요하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많은 학부모님들이나 아이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국영수가 메인 과목이고 뭐 사회과학은 기타 과목 아니야? 주요 과목은 국영수지. 이거는요, 제가 명확하게 팩트로서 말씀드리는데 틀린 말입니다. 이게 왜 틀린 말이냐? 옛날에 뭐 이제 뭐 어머님들이나 그럼 너무 옛날은 아니지만 아무튼 이제 그 당시나 아니면 뭐 저 학교 다닐 때 뭐 이때는 뭐 국영수가 좀 더 중요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왜 아니냐? 자, 우리가 이 학점이라는 게 있어요. 학점이 뭐냐? 우리가 일주일에 1시간 들으면 1학점이고 2시간 들으면 2학점, 뭐 4시간 들으면 4학점인데 맥스가 4학점입니다. 맥스가 4학점. 그런데 통합과학은 몇 학점? 4학점이에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 4학점 1등급이랑 3학점 1등급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당연히 다릅니다. 당연히 달라요. 3학점 1등급보다 4학점 1등급을 대학에서 그 내신을 더 많이 본다는 거예요. 가중치를 더 줘요. 더 반영 비율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통합과학 4학점인데 그럼 국영수는 어떠냐? 이따가 명일여고 보여드리겠지만 영어가 3학점이에요. 국어 수학은 3학점이지만. 그럼 그건 무슨 말이에요? 국어 수학 과학은 동일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수학 1등급이랑 과학 1등급이 아예 차이가 없어요. 이거 제 말 절대 거짓말이 아닙니다. 뭔가 되게 안 믿기겠지만 사실이에요. 수학 1등급이랑 과학 1등급이 대학에서 볼 때 완전히 똑같이 본다라는 거야. 오히려 영어보다 과학을 더 높게 쳐준다라는 거죠. 명일여고에서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많이 본 게 뭐 영어 공부하느라고 뭐 영어 하느라고 과학 못했어요. 정말 안타까워요. 정말. 영어를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학교마다 다 달라요. 어떤 학교는 영어가 또 4학점이고 어떤 학교는 뭐 국어가 3학점이고 다 달라요. 물론 통과는 웬만하면 다 4학점이에요.
통과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3학점인 학교는 거의 찾기가 힘든데, 그러니까 그만큼 이 과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과학을 가르쳐서가 절대 아닙니다. 제가 만약에 다른 학교 과학 3학점인데 있으면 3학점보다 4학점 중요해요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먼저 아셔야 된다. 뭐 이거 뭐 국영수 하느라고 과학 못한다? 이건 완전 너무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너무 많이 봤으니까.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우리가 공부를 조금 못하거나 부족한 친구들도 사실 국영수학원은 다 다녀요. 사실 국영수는 다 다닙니다. 근데 과학은요, 거의 반반이에요. 다니는 친구 있고 안 다니는 친구 있어요. 그러면 대충 이제 하는 친구도 안 하는 친구 있어. 근데 국영수는 다 해. 그래서 국영수는 오히려 등급 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과학은 오히려 등급 따기가 쉬워요. 안 하는 애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가성비 과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과학이 되게 그래요. 물론 난이도가 쉽다는 건 아닙니다. 난이도는 굉장히 어려워요. 과학이니까 어려운데 내가 조금만 열심히 하면 충분히 1등급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알고 계시는 게 훨씬 좋겠다라는 거,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고, 뭐 이 지나간 내신 평생 간다, 알고 계시죠? 예를 들어 수능은 망치면 리셋하면 돼요. 재수하고 삼수하면 됩니다. 근데 내신은요, 리셋이 안 돼요. 우리 첫 내신 들어가는 시험이 1학기 중간고사죠. 지금 딱 2달 남았네요. 정확히 2달 뒤에 있을 시험부터 누적으로 카운팅이 됩니다. 그거는 내가 재수 삼수 졸업을 해도 안 날아가요. 꼬리표처럼 붙어 있어요. 심지어는 이제 수시에서 내신 중요한 거야, 뭐 너무 당연한 거지만 정시에서도 이제 내신이 중요해요. 그러면 재수 삼수를 하더라도 내신이 이게 계속 남아 있다라는 거야. 물론 재수 삼수를 하라는 건 절대 아니지만요. 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이 내신의 중요성은 너무너무 큰데 첫 중간고사부터 잘 봐야 된다. 누적 카운팅이니까. 근데 제가 이제 많이 본 거는 이제 이런 거. 첫 중간고사 보고 이제 과학 좀 못 봐서 이제 막 학원에 오는 친구, 혹은 1학기 다 끝나고 이제 1학기 등급 큰일 났네? 이제 오는 친구. 늦었습니다. 늦어요. 늦은 겁니다. 왜냐면 이미 끝났잖아요, 그거는. 물론 그 뒤에서라도 잘 1등급 잘 쌓으면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죠. 당연히 좋죠. 하지만 처음부터 잘해야 돼요. 첫 단추부터. 이건 진짜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꼭 처음부터 잘 준비를 하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제 고2, 3 내용 낸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 통합과학은 또 고2, 3 때 내가 만약에 이과를 희망해. 그럼 고2, 3 때 또 이제 물화생지를 하겠죠? 그거랑 중복되는 내용이 또 많기 때문에 미리 잘 해두면 너무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거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명일여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저는 이제 명일여고를 작년에도 했어요. 명일여고 여기서 작년에도 했는데 이따가 다 보여드리겠지만, 그래서 정말 감히 얘기하는데 명일여고 전문가입니다. 명일여고 진짜 전문가인데, 자, 명일여고 일단 작년 기준으로는 176명이에요. 1학년이 작년 기준. 근데 올해는 제가 듣기로는 한 200명 정도로 듣고 있어요. 이게 뭐 정확한 숫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명일여고 학생들, 이미 저 수업 듣고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한 2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00명. 자, 근데 어쨌든 작년보다 30명 정도 늘었다는 거는 되게 좋은 일입니다. 왜냐면 명일여고가 이 근방에서 학생 수가 가장 적죠. 안타깝지만 현실입니다.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200명입니다. 200명이면 1등급이 20명이에요. 10%니까 무조건 20등 안에 들어야 돼요. 이거는 통합과학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이 다 20등 안에 들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야 1등급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알아요. 작년에 명일여고에서 대부분 제가 첫 시간에 물어봅니다. 애들한테. 얘들아, 너네 뭐 명일여고 뭐 일지망 써서 왔어? 하면 99%가 다 떨어져서 온 애들이에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애들 결국 1년 다 다니면 처음에는 그래서 딱 첫 시간은 표정이 다 안 좋아요. 표정이 막 다 이렇게 어두워요. 근데 1년 지나고 나면 다 엄청 밝습니다. 다 그냥 잘 다녀요. 실제로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전혀 막 걱정 많이들 하셔요. 저도 이해하죠. 근데 크게 상관없다. 지금 명일여고 학생도 있지만 정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다 잘 다닙니다. 어차피 다 뭐 이상한 학교 그런 거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인원은 조금 적지만 어차피 비율이잖아요. 뭐 400명, 뭐 광문고 한영고 400명이면 뭐 거기도 어차피 40명, 비율 10%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딜 가든 자기가 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크게 뭐 그런 거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통합과학에 대해서 보면은 교과서 부교재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건 크게 중요하지 않고, 자, 이게 이제 중요한데 시험 유형. 자, 객관식이 24문제 90점이고요. 서술형이 2문제 10점입니다. 10점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뭐 서술형이랑 객관식이 다 있다 정도로만 봐주셔도 될 것 같아요. 뭐 근데 명일여고의 굉장히 큰 특징, 시험 시간이 40분이에요. 보통 시험 시간 몇 분이죠? 50분입니다. 근데 명일여고는 40분이에요. 왜 그래요? 저도 몰라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명일여고는 과학이 40분이에요. 사회도 아마 40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다른 과목처럼. 근데
국영수는 뭐 아마 50분인가 그래요. 근데 40분입니다. 그럼 이게 뭘 의미하냐? 10분이 되게 큽니다. 왜냐면 10분 되게 커요. 50분, 40분 되게 커요. 근데 이게 뭐 그러면 매 시험마다 큰일이냐? 그것까지는 아닌데 이게 시험 범위마다 다르잖아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총 4번의 시험마다 좀 어려운 시험 범위하고 좀 쉬운 시험 범위 있어요. 보통은 물리화학이 들어가면 어려워요. 근데 그게 실제로 작년에 1학기 기말고사 때 되게 좀 어려웠거든요. 그때 애들이 시험 부족을 엄청 느꼈어요. 처음에 1학기 중간고사는 조금 쉬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에이 40분 괜찮네. 1학기 기말고사 시험 촉박한 거야. 진짜로. 그래서 이 40분이 절대 그냥 넘길 숫자는 아니다. 그래서 평소에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시험 난이도라는 거는 언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연습을 많이 해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일단 명일여고 통합각은 대체적으로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평이한 수준이었어요. 작년 기준으로는. 대체는 평이했는데 그 1학기 기말고사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때 애들이 좀 많이 어려움을 겪었고 그래서 1등급 컷이 어땠냐? 대부분 90점대 초반. 이 80점대 중후반은 이때만 1학기 기말고사만 그랬고 대부분 90점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문제 틀리면 아슬아슬했어요. 실제 제 학생들 중에서 두 문제 틀렸는데 1등급 나오는 애 있고 두 문제 틀렸는데 2등급 나오는 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배점에 따라 다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보면 한 문제가 맞습니다. 안정적 1등급은 한 문제가 맞아요. 물론 갑자기 뭐 올해는 너무 시험이 쉽게 나와서 1등급 코 100 이럴 수도 있죠. 그건 모르지만 어쨌든 작년 기준으로 이제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수 있는 거는 이 한 문제까지는 1등급이지만 두 문제부터는 안 된다. 우리 26문제거든요. 26문제에서 하나 틀려야 된다라는 거.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겠죠. 그래서 1등급이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자 이거 이제 중요하죠. 통과 4학점이요. 명일여고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국어, 수학, 통사가 4학점이고 영어, 한국사가 3학점이다. 요거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 진짜 잘 아셔야 돼요. 이건 진짜 모르고 그냥 애들이 몰라요. 애들 제가 처음 물어보면 너네 뭐 학점 뭔지 알아? 몰라요. 이거 뭐 왜 중요한지 이런 걸 몰라요. 근데 이거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게 제발 이 통과가 영어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감히 말씀드려요. 그렇다고 영어를 뭐 비하하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막 저는 그게 안타까워서 그래요. 영어 하느라고 막 통과 안 하는데 아우 막 속이 터져요. 제 뭐 동생이거나 이러면은 절대 안 돼 이렇게 할 텐데 아무튼 그렇다라는 거. 심지어는 통사가 4학점인데 사회는 막 거들떠도 안 봐. 그러면 또 안 된다라는 거죠. 네, 시험 수행 평가 비중은 뭐 50대 50이다. 그러니까 수행 중간 25, 기말 25, 뭐 수행 50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실제 다 명일여고 자료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명일여고를 총평을 써놨던 건데 작년 시험 이건 그냥 한번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예시문항이라는 거는 실제로 수능을 내는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우리 이렇게 낼 거야. 재작년, 작년 2년에 걸쳐서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거 그냥 기준으로 한번 보여드리는 거고 자 이제 중요한 거 명일여고 문제 한번 봅시다. 자 이거 이제 물리거든요. 다 작년 기준 문제만 가져왔어요. 물리인데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이 전자기호도 파트 문제인데 학생 이거 보면 알죠? 알 거라 믿어. 너무 부담 안 줄게요. 미안해. 자,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이런 문제 나왔는데 제 교재에 있는 문제랑 굉장히 유사하다. 저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럼 이 문제들 다 어디서 나왔냐? 당연히 다 이제 제 교재에 있는 문제들입니다.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 이렇게 물리 완전히 뭐 감히 적중했다라고 알 수 있고요. 일단 화학 같은 경우도 제가 애들한테 맨날 얘기했어요. 화학 반응식 쓰는 거 개수 맞추는 거 너무 중요하다 근데 결국 나왔어요. 제가 다 연습을 많이 시켰었죠. 심지어는 이 화학 반응식은요. 이게 지금 시험이 기말고 2학기 시험이었거든요. 2학기 중간고사. 근데 1학기 범위예요. 1학기 범위 화학 반응식인데 나온 거예요. 제가 맨날 얘기했어요. 얘들아 1학기 때 나온 것도 나온다. 이거 그때 화학 반응식 나온다. 맨날 얘기했는데 결국 나왔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생명과학은 이거는 진짜 솔직히 할 말이 많은데 이거는 진짜 좀 선을 많이 넘은 문제였어요. 이거는 아예 통합과학 범위로 풀 수 없는 문제. 그러니까 정말 통합과학 범위로 풀면 아예 틀려요. 오히려 이걸 생투를 알아야 맞추는 거고 생투랑 통합과학이 좀 간략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렇게 풀면 틀리는데 이걸 어떻게 됐냐? 학교 선생님이 솔직히 이거는 제대로 가르쳐주지도 않았어요. 이거는 애들이 모두가 그랬어요. 그냥 학교에서 그냥 이런 거 있어 정도만 했는데 이게 나왔어요. 이걸 맞은 친구가 없어요. 진짜 없습니다. 물론 제 학생들 중에는 맞은 친구도 있고 틀린 친구도 있어요. 왜냐면 솔직히 저도 이걸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가르치진 않았어요. 왜냐면 이거 나온 적 한 번도 없거든요. 물론 제 교재엔 다 있었죠. 제 다른 교재엔 있었죠. 그래서 애들한테 알려주긴 했고 다 풀어보라고는 했어요. 근데 이걸 이제 열심히 푼 친구와 안 푼 친구가 여기서 갈렸던 거죠. 그 외에 다른 아이들, 뭐 다른 수업을 듣고 하는 아이들은 100% 틀렸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거든요. 작년에 희한했어요. 저도 뭐 선생님이 갑자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올해도 당연히 충분히 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있었다. 뭐 지구과학 같은 경우도
이런 거 이제 고2 지구과학이랑 연계되는 건데 자료도 완전히 동일하게 제 교재에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이제 명일여고 수업 어떻게 하냐? 무조건 1등급 목표라는 강의입니다. 무조건 1등급 목표고요. 바로 명일여고 기출문제 풀이 진행해요. 바로 이제 개념 설명, 명일여고 기출문제하고 수업 자료 다루고 뭐 중등과학 몰라도 다 할 수 있게끔 설명드리고 고2, 3 내용까지 다 연계해서 수업하고 나머지 뭐 제가 뭐 수능 1등급 노하우 이런 것도 이제 다 아이들한테 알려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 한 번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거 말고 요거 이제 제가 교재 아니구나 제가 안 나눠드렸구나. 자, 이거 한번 보시면 돼요. 거기 아마 흑백으로 돼 있을 텐데 이게 제 교재인데 하나는 개념서고 하나는 문제풀이에요. 근데 이 개념서는 정말 제가 한 글자 한 글자 정말 다 쓴 개념서, 뭐 사진도 GPT 제가 돌려가지고 저작권 없는 다 사진으로 이제 돌려놨고, 이 문제풀이 교재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명일여고 기출문제나 이제 고3 수능평가원 모의고사나 타학교 고난도 기출문제, 고1 내신 기출문제 그런 걸로 다 어디에도 없는 문제풀이 이렇게 네이밍을 해가지고 정말 어디에도 없습니다. 뭐 저 어디 뭐 족보닷컴이나 이런 데서 문제 전혀 가져오지 않아요. 제가 한 문제 다 풀어서 선별해 놓은 그런 문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실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이걸 되게 좋아해요. 정말 이런 문제는 어디서도 못 봤고 너무 좋은 자료, 그러니까 다양한 자료를 받아서 좋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 친구들은 숙제가 많다고 어렵다고 하지만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나머지 뭐 클리닉 제가 질문도 전부 다 1대1로 제가 다 받아요. 조교님 활용하지 않고 제가 모든 아이들 질문도 다 받고요. 뭐 이 외에 안내, 뭐 리뷰 테스트, 숙제 검사, 진도 이런 거 학부모님한테 매주 다 나간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요거는 지금 2월부터 사실 수업을 하고 있어요. 사실 2월 이미 우리 명일여고 발표하고 바로 그 다음 주부터 수업을 명일여고반을 하거든요. 그래서 명일여고반을 이미 제가 이따가도 명일여고 수업을 해요. 하고는 있는데 이미 만약에 이거 하고 있는 수업부터 그 참여를 하셔도 되고 3월부터 개강하는 거에 참여하셔도 좋은데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미 2회차를 했어요. 그럼 2회차가 남았거든요. 물론 오늘 이따가 하기 때문에 이따가 하는 거는 이제 뭐 너무 빠듯하니까 듣기가 어려우실 수 있는데, 마지막 수업에 이 통과원의 물리 총정리를 합니다. 이 2월 동안 한 거는 물리 수업을 한 거거든요. 통과원에서 제일 어려운 물리 수업. 그래서 이 물리 수업들을 다 하고 그 총정리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아이가 물리 마지막으로 한번 조금 정리를 하고 싶다 하면 이 마지막 수업부터 참여를 하면 좋을 것 같고, 뭐 물리 좀 완벽하다 괜찮다 싶으면은 3월 첫 주에 개강을 하거든요. 3월 첫 주 그때부터 이제 합류를 해서 내신 진도에 맞춰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요거는 이제 1등급 뭐 제 실제 아이들 성적표인데 요거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님들 자녀의 미래다. 약간 부적처럼 실제 이제 1등급이에요. 여기 명일여고 나온 애들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176명 이런 거 보이죠? 그래서 명일여고 나온 애들도 다 1등급 실제로 받았다. 이런 거 이제 뒤에는 피드백들 이런 거 한번 저 이런 애구나, 제가 이런 애구나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이 마디 하고 끝내려고 하는데 감히자부합니다. 감히 제가 말씀드리는데 정말 믿고 맡기셔면 충분히 1등급 나온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명일여고 작년에도 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고 실제로 1등급 나온 애들도 많고, 그리고 애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이 그 1학년 이제 전 통합과학 수업을 하니까 이제 2학년 때는 다른 선생님 수업을 듣는단 말이에요. 뭐 고2 물화생지 그러면 너무 비교가 된대요. 너무 이제 그 차이가 나서 막 제발 다시 해주면 안 되냐 막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그래서 우리 고3 때 다시 보자 해가지고 고3 때 다시 보기로 했는데 그런 식으로 애들이 많이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명일여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미 명일여고 아이들이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마지막 주에 합류하셔도 괜찮고 아니면 3월부터 맞춰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통합과학 명일여고 맡고 있는 이승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학 강사 방재현입니다. 일단 그 1월 31일 설명회 오셨던 분 혹시 계실까요, 여기? 오늘 다 처음 오신 거죠, 그러면 여기 생각의 차이 설명회는. 그러면은 저는 이제 좀 간단히 이제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일단 이 동네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고1초 나왔고 고덕중 나왔고 광문고 나와서 이제 서울대를 간 케이스인데, 이제 뭐 다른 지역에서 학원 강사를 하다가 이제 2022년부터 여기 생각의 차이에서 통합반으로 이제 내신 수업을 운영을 해왔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는 이제 좀 이제 개정교육 과정이 적용되는 첫 해다 보니까 이제 학교별로 반을 구성을 해서 사실 광문고랑 상일여고를 맡아서 했습니다, 작년에는. 그리고 뭐 작년에 수능 수업도 하고, 그리고 뭐 대치에서는 제가 이제 서울대 일반 전형을 쓴 학생들 대상으로 구술 면접 대비 수업도 했었고요.
뭐 이제 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되는 첫 해니까 이런저런 시도들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도라기보다는 직접 좀 현장에 가서 수업을 해보면서 이제 개정교육과정이 실제 지금 입시 제도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가를 이제 좀 많이 몸소 느껴봤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제 다시 통합반으로 이제 내신 수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명일여고 학생들이, 저는 이제 지금 작년에 수능 친 학생들 있죠, 07년생들. 그렇지만 본인이 중심을 잘 잡고 공부를 하면은 대학은 얼마든지 잘 갈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고 그렇게 임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명일여고 저는 좀 배포 자료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거기 배포 자료 맨 첫 번째 페이지에 그 맨 밑에 제 소개란 말고 거기 명일여고 내신 수학 교과목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 있죠. 사실 명일여고는 그렇게 특이하진 않습니다. 이 편제표 자체가. 그러니까 뭐 1학년 때 하는 과목, 2학년 때 하는 내신 과목, 3학년 때 하는 내신 과목이 특별할 게 사실 없어요. 완전 표준적입니다. 엄청. 근데 그래도 대부분의 학교가 사실 인공지능 수학이라는 과목을 좀 편성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명일여고는 그 부분은 좀 없다는 거라는 것만 이제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뭐 2학년이랑 3학년 때 내신 과목이 뭐가 어떻고 이런 거는 그냥 간단하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지금 당장 걱정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목전에 있는 1학기 중간고사부터 일단 신경을 써야 되죠. 그래서 명일여고 시험이 다음 페이지 펴주세요. 배포 자료. 이제 명일여고 시험이 어떻게 출제가 되며 어떠한 특징이 있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일단 가지고 계셔야 되는 기본적인 이제 배경 지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개정교육과정이 적용이 되면서 이제 그 대학교에 원서를 넣을 때 학교생활기록부라는 거, 그러니까 학생부라고 줄여서 얘기를 하죠. 그 학생부가 넘어갈 때 이제 표현되는, 그러니까 기록되는 정량적인 데이터입니다. 이것들이.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원점수 넘어가고요. 학기별로 원점수 넘어가고, 그 다음에 석차 등급, 그러니까 석차는 아니고 등급이 넘어갑니다. 등급 1등급부터 5등급까지죠. 그리고 저 성취도라는 게 들어가는데, 이건 이제 중학교 내신 성적표 받으실 때 보셨던 그 성취도예요, 얘가. 그리고 명일여고의 경우 제가 지금 아직 여기는 수정을 못 해놨는데, 고정 분할 점수입니다. 고정 분할 점수. 그 배포 자료에 써져 있는 게 맞습니다. 배포 자료에 써져 있는 이제 점수가 데이터가 맞는데, 고정 분할 점수가 중학교 때랑 똑같습니다. 90점 이상은 A, 80점 이상, 90점 미만은 B. 이렇게 90, 80, 70, 60 절대적인 점수로 성취도를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다른 학교는 추정 분할 점수라고 그 학교의 학생들 수준과 이제 시험 난이도를 고려해서 이제 시스템에 입력을 하면은 그 추정 분할 점수라고 따로 산출이 돼요. 데이터가. 학교 선생님들께서 쓰시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명일여고 같은 경우는 그냥 고정 분할 점수인데, 이게 좋다 나쁘다라고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왜냐하면 배재고도 고정 분할 점수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광문고 같은 경우도 작년에는 이제 추정 분할 점수로 이제 운영을 했는데, 올해는 고정 분할 점수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좋은지 유불리 자체는 지금 첫 학년인 09년생들의 대입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근데 그래도 이 지표를 그래도 우리 학교 시험이 어렵게 나왔는지 쉽게 나왔는지, 이전보다 어떻게 나왔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척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조금 보셔야 돼요. 저희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뀔 때 가장 많이 나왔던 우려가 뭐였을까요? 변별력이 없다 라는 거였잖아요. 왜냐면 원래는 10%까지는 2등급이었는데 지금은 1등급을 주잖아요. 10% 학생들까지. 그래서 변별력이 없다라는 표현이 제일 많이 나왔었는데, 우려가 많이 됐었는데, 이제 그래도 그나마 조금 변별력을, 그나마 이 성취도를 보고 변별할 수 있게 된 게, 지금 여기 이 명일여고 데이터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면, 일단 여기 지금 각 성취도별로 분포 비율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누적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암산 다들 잘 하실 수 있죠? 여기 이거 44.4%랑 16.9 더하면 61.3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밑에 써져 있는 건 A 또는 A와 B를 받은 학생들을 다 합하면 61.3%다. 그리고 여기는 A, B, C를 받은 학생들을 다 합하면 74.2%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 실제로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1등급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상상 한번 해보세요. 1등급 좋으시잖아요, 되게. 네, 1등급이 나왔고, 자, 그럼 어머님들 지금 문제 하나 내볼게요, 제가. 1등급이 나왔고 성취도는 뭘까요? 우리 아이 성취도. 지금 숫자를 여기 윗줄이랑 아랫줄이랑 비교를 해보시면 A를 받은 학생들이 44.4%예요. 근데 1등급은 10%의 학생들이 1등급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1등급을 받은 학생들은 전부 다 성취도가 A라는 얘기죠. 그럼 이제 의아하실 수도 있어요.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강동구 소재 고등학교 중에 작년에 유일하게 한영고에서 1등급인데 성취도가 B인 경우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작년 1학기 중간고사, 1학기 때.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만 이제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2등급인 학생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2등급 학생들 중에서, 자, 2등급은 상위 34%까지 2등급입니다. 어머님들 지금 보세요. 성취도 A 받은 학생들이 44.4%잖아요. 2등급 받은 학생들도 전부 다 성취도가 A겠죠. A 받은 학생들이 44.4%니까요. 그러면은 이제 실제로 성취도가 달라지는 지점이 3등급인데도 A를 받은 학생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3등급인데 B를 받은 학생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데이터를 이제 보시는 방법이 이렇게 된다라고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거는 좋은 데이터는 아닙니다, 지금.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어머님들 그 인서울에 합격을 하려면, 인서울 저희가 이름을 들었을 때 아는 학교에 합격하려면 상위 8%가 돼야 돼요. 1등급이 지금 10%로 8%를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원래 여기는 이제 언급을 할 필요가 없다기보다는 이제 학원을 보통 보낼 때 원하는 결과는 이제 아닐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최소한 내신 등급은 2등급이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이 2등급을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간신히 2등급 받은 학생이랑 그래도 진짜 아깝게 1등급을 못 받아서 2등급 받은 학생이 똑같습니다. 그 학생부에 기록되는 게. 원점수는 다르긴 한데 대학교에서 그 원점수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상대적으로. 예전에 이전 교육과정에서는 표준 편차라는 데이터를 줘서 원점수를 딱 봤을 때 이게 어느 정도 위치했는지를 알 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애초에 등급도 훨씬 세분화되어 있고. 근데 지금은 그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억울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거는 같은 취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대학교 입학본부에게. 그래서 사실 1등급이 모두 A 받는 것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번 입시 결과가 나와야 봐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2등급은 좀 변별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성취도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만약에 44.4가 아니라 뭐 15%였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얘는 상관없어요. B 비율이 얼마가 됐든 저 성취도 A가 15% 밖에 없으면은 2등급 중에서 A를 받는 학생들도 있고 2등급 중에서 B를 받는 학생도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인서울권에 들어갈 수 있는 퍼센티지는 딱 저 정도까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정도는 좀 구분을 해주는 게 좀 좋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시험 난이도 조절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냥. 자,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밑에 보시면은 명일여고 시험이 이제 어떻게 출제되는지 나와 있죠. 명일여고 시험이 쉬울 것 같지만 생각보다 또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문제수가 선택형, 그러니까 객관식이죠. 객관식 20문제랑 그리고 단답형이에요. 이거 엄청 특이한 거예요. 서술형이 없어요, 명일여고 시험이 지금. 그래서 저렇게 총 24문제인데 시간 소요가 꽤 걸립니다, 문제 푸는데.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시간 부족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시험 보고 나서. 생각보다 문제가 그렇게 쉽지도 않고, 그리고 명일여고가 지금 여기 뭐 이렇게 다 자세히 써 있긴 하지만 실제로 난이도가 어렵다기보다는 굉장히 특이한 문제를 내요. 굉장히 특이한 문제.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막 시중교재에 있을 법한 스탠다드한 아주 잘 만들어진 문제라기보다는
학교 선생님께서 정말 이제 자작하신 문항이죠. 이제 그런 문항들이 나오는데 사실 그거를 대비하는 방법은 뭐 별다른 건 없습니다. 난이도가 어려운 건 아니고 그냥 수학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학교 수업 열심히 좀 들으면 됩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대비를 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명일여고 시험 중에 명일여고 시험 특징 중에 제일 지금 안 좋을 만한 특징이 뭐냐면요, 시험 범위입니다. 시험 범위. 그러니까 원래 안 그랬었는데 작년 1학년 때 갑자기, 원래는 선사고가 하던 건데 명일여고가 갑자기 작년에 시험 범위를 꼬았습니다. 엄청.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교들은 거기 지금 배포 자료에 나와 있지만 대부분의 학교들은 2차 함수까지가 중간고사 범위였어요. 근데 2차 함수를 안 집어넣고 거기 뒤에 지금 경우의 수와 순열과 조합 나와 있죠. 그 두 개가 온전히 다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경우의 수랑 순열과 조합에서 앞부분만 이렇게 중간고사 범위로 채택을 해서 시험을 출제를 했고, 당연히 그 뒤로 시험 범위가 다 엉켰습니다. 엄청 많이. 그래서 이거는 저는 좀 걱정이 되기는 해요. 왜냐면 이따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제가 지금 통합반으로 반을 운영을 하는데 그 정규 수업 2번은 다 똑같은 수업이란 말이에요. 모든 학교가. 근데 시험 범위가 틀어지면은 이제 따로 빼가지고 수업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제 명일여고 학교별 수업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다음 페이지. 일단은 저는 반을 이렇게 수준을 2개로 나눠서 이제 운영을 하고, 여기 뭐 엄청 뭐 복잡하게 써 있는 것 같지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정규반은 그냥 단원 순서대로 앞에서부터 천천히 진도를 다시 나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심화반은 그 단원 순서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제별로 묶어서 수업을 할 겁니다. 심화반은. 그러니까 심화반은 솔직히 좀 수능까지 염두에 두고 어렵게 좀 힘들게 학습을 하는 반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클리닉이 당연히 이제 수학 공부를 하는 방법은 다 정해져 있어요. 제대로 공부하는 방법은. 문제 풀고 채점하고, 그리고 오답문항 질의응답하고, 그 다음에 다시 내가 스스로 혼자 풀 수 있는지 체크하고, 그거를 계속 반복하면서 이제 쌓아 나가는 게 수학 공부인 건데, 저는 그래서 좀 범위를 누적해가면서 공부를 하는 걸 좀 선호를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학생일 때도 그랬고 학생들한테도 이제 그렇게 시키는데, 클리닉 때 오면은 그냥 1주차에 학습한 내용부터, 그러니까 5주차 때 오는 클리닉에서도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5주차에 학습한 모든 내용들을 계속 반복해서 학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시스템이 그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그 학생들이 푸는 모든 문제들을 다 이제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정답이랑 오답 이력이 다 남아요. 정확하게. 이제 그래서 그 취약 유형도 따로 별도로 나오는 것과 별개로 계속 오답 문항을 똑같이 실수 없을 때까지 반복할 수 있다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자,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학교별 수업이 지금 배포 자료에는 지금 제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일요일 아침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중에서 1시간, 그러니까 9시부터 10시인지 10시부터 11시인지 11시부터 12시인지 12시부터 1시까지인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 학생들이 실제로 입반이 되었을 때 그 시간 조율을 한 다음에 정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업은 명일여고 학생들만 모아놓고 하는 수업입니다. 저 수업 때는. 그리고 이게 사실 명일여고는 지금 수업 때 좀 다뤄야 될 게 교과서 문제 좀 다뤄줘야 되고, 그리고 학교 프린트가 나와요. 명일여고가. 이제 명일여고는 이 학교 프린트가 이렇게 좀 속된 표현을 하자면 빠딱빠딱 안 나오고 몰아서 나와요. 약간 4월 초부터. 그래서 그때 빨리빨리 이제 전달받고 그 학교 프린트 문제들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 프린트를 별도로 풀이하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이 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학생들 입장에서, 일단 여기 학생 계시는데 수학 싫죠? 솔직히 공부하기 싫잖아요. 수학 공부. 안 그래도 하기 싫은데
막 너무 이거저거 많이 하면 안 좋으니까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은 문제들을 접촉을 하는 게 좀 좋겠죠, 솔직히. 그래서 그 문제들을 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정규 수업도 아니고 수강료를 따로 받는 수업도 아니지만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때 집중도 많이 해야 되고요. 이때 다루는 문제들 중에 출제되는 문제가 무조건 있을 확률이 높으니까 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제가 아까 초반에도 명일여고, 지금 약간 명일여고는 항상 설명회 할 때 좀 많이 이렇게 다운되어 있는 분위기가 진짜로 있어요. 제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매년.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너무 그렇게 느끼실 필요는 없고, 이제 열심히 하면은 충분히 좋은 결과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 학생도 있지만 그 제가 어머님들께서 제가 이런 설명회를 다닐 때마다 저도 저희 어머니가 생각이 많이 나요. 왜냐면 저희 어머니 설명회를 진짜 많이 다니셨거든요.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이제 저는 몰랐죠, 당연히 그때는. 이제 어머니께서 이거 저거 다 다녀보시고 고민하셔가지고 겨우 짠 시간표인데, 제가 이제 한번 다녀오고 나서 싫은데요? 하면서 이제 안 간다고 이렇게 얘기하거나 이런 거를 이제 저도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 얼마나 고민하시는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학생들은 절대로 몰라요, 그거를. 왜냐면 본인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솔직히.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막 스스로 이렇게 찾아보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은 답답하시더라도 이제 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일주일에 3번 정도 보잖아요, 학생들을. 그리고 막 계속 보는 게 아니고 한 3시간, 4시간 정도 보는 건데 굉장히 이제 심정을 헤아릴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머님들의 심정을. 일주일 내내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얼마나 이제 답답하실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최대한 이제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좀 기다리실 필요가 좀 있어요. 학생들이 시동이 걸릴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그 전까지는 조금만 뭔가 할 것 같으면은 격려 많이 해주시고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그러면은 아이들이 생각보다 학원 선생님이 칭찬해 주는 것보다 어머님들이랑 아버님들이 칭찬해 주시는 거에 정말 생각보다 엄청 자극을 많이 받아요, 되게. 저 되게 놀랐습니다, 그래서. 되게 많이 받으니까 좀 격려를 최대한 많이 해주시고 좀 따뜻한 수험생활 되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사 통합사 설명드리고자 나온 신철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 소개 먼저 간단하게 드리면은요. 네, 지금 일단 상일여고, 명일여고, 그 다음에 광문고 이렇게 3개 학교 강의를 하고 있고요. 작년에 정규반 들었던 학생들이 들어와서 전부 다 성적이 상승했다라고 이렇게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오늘 좀 중심에서 말씀드릴 부분은요, 사회 역사를 지금까지 이렇게 좀 배워왔고, 명일여고뿐만 아니라 이제 이 교육과정 자체가 어떤 방향으로 좀 가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제가 이렇게 설명회를 하면은 이제 다른 과목보다는 이제 사회탐구 어머님이 상대적으로 잘 모르시는 경우가 되게 많고, 네, 그래서 좀 과목 소개와 이런 킬러 유형들이 등장한다라는 거 위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중학교 때는요, 사회역사도덕 이렇게 좀 뭉뚱그려서 시수도 그렇게 막 많이 배우시진 않았을 텐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딱 올라오자마자, 그러니까 국어, 영어, 수학 이렇게 8학점으로 다 편성이 되어 있고요. 통합사회도 이거랑 동등한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한국사가 같이 끼게 되면서요, 이렇게 6학점, 8학점 되어 있어서 총 14단위의 학점이 편성이 됩니다. 여기는 학점 아마 어머님들 고교학점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8학점으로 되어 있는 거 나누기 2 해주시면 되고요. 4학점 이렇게 나와버렸다라는 거는 일주일에 총 4시수를 수업을 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한국사 통합사에 합치면 일주일에 7시간 수업을 한다.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시수 자체가 좀 사회탐구에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입니다. 자, 그리고 아마 중학교 때 좀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해오셨을 것 같아요. 사회 같은 경우에는 1학기 때 자유학기제다라고 해가지고 시험을 안 보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 세계지리적인 영역, 제가 뒤에서 되게 강조를 드릴 건데, 지도 딱 펼쳐놓고 여기 나라는 여기야, 수도는 이래, 이러이러한 종교와 언어 등등이 있어 라는 거를 아이들이 잘 모르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학년 2학기 때 슬슬 이제 시험을 좀 보면서 시작을 했는데 중2 때 또 딱 끊겨버리죠. 중3으로 넘어왔을 때는 한국사랑 같이 또 병행을 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배우거든요. 정치와 법, 경제와 관련되어 있는 기본적인 상식들 다 깔고 좀 시작을 하는 편인데, 아무래도 조금 아이들이 적은 순공부 시간을 가져가서 그냥 단순하게 암기만 하고 끝납니다. 그래서 여기 중3 1학기 때 정말 너무 중요한 내용을 배움에도 그걸 1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애들이 기억을 못한다라고 하는 문제가 또 생겨요.
3학년 2학기 때는요 대부분 공부를 안 합니다. 그래서 뭐 졸업고사다 고입이다 뭐다 하면서 아이들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이게 사회를 그렇게 중심적으로 가르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한국지리적인 상식도 잘 모르고 시작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역사도 비슷했을 겁니다. 세계사를 중2 때 이렇게 배웁니다만 저는 세계사 과목이 되게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정말 학습량이 많고 아이들이 세계지도도 정말 못 보는 상황에서 이걸 일단 배우고 그럼 고등학교 때 이게 쓰여지냐? 활용이 안 됩니다. 정말 극소수의 내용만 통합사회에서 좀 등장을 하는 편이라서 저는 되게 저 세계사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중3 때 이제 이렇게 또 넘어오게 됩니다. 자, 중3 때 이제 1, 2, 3, 4, 5, 6단은 이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이제 제가 파악을 좀 해본 결과 이게 되게 큰 문제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1, 2, 3, 4, 5, 6 제가 지금 적고 있는 거는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게 되는 한국사의 단원들입니다. 중3 때는 선사시대부터 조선 후기까지 무려 1에서 5단원까지 펼쳐져 있는데 고1 때 올라가면은 방금 보셨던 저 선사부터 조선시대까지를 1단원에 몰아서 배웁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2단원에선 똑같은 내용인데 좀 심화로 경제 제도들, 세금 제도들, 그 다음에 사회 신분제 같은 거 배우고요. 문화재들 암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3단원 같은 경우부터가 이제 우리가 중3 때 매우 축약해서 배웠던 근현대가 펼쳐지게 됩니다. 자, 근대 1, 여기는 1876년부터 일제강점기 들어가기 전까지, 그러니까 한 34년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1학기가 끝나고요. 여기부터 이제 또 한국사 2라고 해서 2학기 과목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 근대 2고요. 요 시기는 일제강점기에 35년만을 배웁니다. 그리고 여기 5단원 나머지 두 개는 현대도 또 1과 2로 나뉘는데 저희 해방하고 나서 민주화 87년에 될 때까지의 한 40여 년, 그리고 마지막 현대 2단원이 이제 저희 윤석열 정부까지 나오는 또 한 40여 년 정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1단원에서는 4,000년을 배우는데 3, 4, 5, 6단원들에서는 각각 40년 정도밖에 안 배우는 기형적인 교육과정이 만들어졌어요. 이제 학생이 앉아 있는데 아마 비슷했을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파악하기로는요. 이 동네에서 고덕중 정도를 제외하고 나서 근현대까지 진도를 나가는 학교는 없습니다. 다 4단원 아니면 5단원에서 끝나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1학년 때 처음 들어가서 본인들이 중3 1년 내내 배웠었던 내용을 중간고사에서 맞이를 했는데 나머지 1학기 기말, 중간, 기말을 다 완전히 새로운 내용으로 접하게 되는 겁니다. 명일여고 같은 경우는요. 시험 범위가 작년 기준 어떻게 나왔냐면 1, 2단원의 내용을 모두 다 1학기 중간고사에서 출제해서 애들이 죽을라 그랬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근대 1을 1학기 기말, 2학기 중간, 2학기 기말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있는 30년, 40년 이렇게 배우는 여기는 아무래도 범위가 좁다 보니까 너무 타이트한 연도암기가 진행이 될 거고요. 반대로 또 역설적으로 이렇게 너무 넓은 범위를 배울 때는 아이들이 그냥 양 자체가 너무 많고 무슨 시대인지 메타인지 자체가 안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자면 지금까지의 중학교 교육과정은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아이들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지리의 역량이 길러지지도 않으며 일반 사회에 대한 상식 아이들이 기억할 수도 없습니다. 역사는 한술 더 떠서 세계사 학습량이 너무 많아서 애들이 역사 싫어하게 만들고요. 마지막 한국사 활용되는 정도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멍청해집니다. 조금 이게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중학교를 거쳐온 아이들 그리고 심지어 지금 세대는 초등학교 때 한창 사회 배워야 될 때 코로나였어요. 집에서 컴퓨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과적인 상식이 너무 없는 아이가 돼버렸습니다. 네, 이거는 명확한 팩트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되게 좋아하는 게임인데요. 왜 이걸 가지고 왔냐면 사회탐구 과목 강사들끼리 그러면 이제 오케이 고등학교는 어떤 시대가 펼쳐지느냐라고 했을 때 다 입을 모아서 하는 얘기는 대통사 시대입니다. 무조건 통사가 가장 중요해졌을 거예요. 한국사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지만 사실 1학년 때 내신으로 배우고 수능에서 그렇게 대단히 어려운 난이도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맞이하신 통합사회 수능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이제 막 탐험해 가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자, 제가 분석하는 통합사 이게 글씨가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는 이과 중심의 국가입니다. 명확하게. 공부 잘하는 애가 와서 선생님 저 대학교 어디 갈까요? 라고 했을 때 저는 문과를 나왔지만 저도 문과 추천하지 않습니다. 취직이 너무 안 돼요. 제 동기들 중에 아직 50%가 취직을 못했어요. 근데 이과를 이렇게 보낸다라고 했을 때 애들 잘 갑니다. 의대 가고 메디컬 가고 공대 가고 하는데 정작 대학교에서 걔네들 뽑아놓고 보니까 교양 지식이 너무 없어요. 사회를 등한시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얘네들한테 야 프랑스 수도가 파리인 건 알아야지 우리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건 알아야지 등등 그런 것들을 포함시켜놔서 애들이 딱 이과 애들이 1년 만에 배울 수 있도록 가장 압축적이고 함축적으로 만들어 놓은 과목이 통합사회입니다. 되게 이과적인 과목이다라는 특성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이거 편하게 사진 찍으셔도 되고 제가 제 자료에다가도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우리 통합사회는 분과를 좀 하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총 3가지 영역이 있을 겁니다. 일반 사회라고 불리는 영역, 여기가 이제 사회문화단원, 정치와 법단원, 그다음 마지막 경제단원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많은 킬러들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이쪽은 사회문화 쪽은 좀 쉬운 편입니다. 정치와 법 쪽에 많은 암기량을 바탕으로 한 킬러가 나올 거고 8단원 경제는 계산 문제가 나올 겁니다. 문과 과목 중 가장 이과스러운 부분이 될 겁니다. 자, 제가 가장 강조하는 영역은 지리입니다. 애들의 지리 영역이 모자라다.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부터 명일여고 학생들이 맞이해야 되는 건 기후입니다. 세계지도상에서 뭐가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는 아이들이 여기는 무슨 기후야, 여기는 무슨 기후야 등등등을 암기합니다.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뿐만 아니라 5단원, 9단원, 10단원 이렇게 쭈르륵 가는 동안 지리는 모든 단원이 다 찔끔찔끔씩 나와요. 그래서 타단원과 융합될 여지도 굉장히 많습니다. 뒤에서 킬러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윤리고요. 사실 보통 아이들이 일반 사회 지리 윤리 이렇게 했을 때 가장 쉬운 게 뭐야 라고 하면은 열의 9은 다 윤리를 얘기를 할 거예요. 철학자들 몇 명이 등장을 할 거고 실제로 양도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반 사회 지리보다는 조금 더 쉽게 접근해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단원은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중등사회랑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말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굳이 이걸 학원을 보내야 됩니까? 라고 설명이 끝나고도 물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킬러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들이 학원에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어머님들 수학학원 보낼 때 애한테 2점짜리, 3점짜리 맞추라고 보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더 어려운 문제들이 앞으로 나오게 될 거고 이러한 킬러 문제를 맞추지 못하면 수능에서 우리는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내신 설명인데 왜 수능 얘기를 하고 있냐면 최근에 작년도 이제 25년도 초에 평가원에서 28학년도 수능을 이렇게 내겠다 통합사회 통합과학 예비시행 문제를 공개를 했어요. 다 뒤집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1학년들이 배우는 통합사회에서 한참 벗어난 정말 어려운 문제들이 출제가 되겠다. 기존의 2, 3학년들 사회탐구 수능 내던 것처럼 내겠다라고 이미 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그 킬러가 어떻게 나오는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거 보여드리는 구조는요. 중학교 때 이렇게 배웠던 게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렇게 바뀔 것이다. 내신 난이도도 작년부터 꾸준히 상승 중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 대비해야 된다라는 차원입니다. 자, 이제 실제 이제 고독중 문제고요. 자, 가계기업 정보가 있고 시장들은 요래. 시장에서 거래되는 건 뭐 이런 것들이 있어. 단순 암기만 해도 두세 문제 맞춥니다. 토지노동자본 아마 다 공부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고등학교 1학년 1년 만에 이렇게 바뀔 겁니다. 글씨가 좀 작긴 한데요. 어머님. 갑국, 을국, 나라 2개 있고요. 휴대폰, 가방, 재화 2개가 있습니다. 각국이 서로 무역을 할 건데요. 그 무역을 할 때 어느 쪽이 더 적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지 절대 우위 계산해야 되고요. 어느 쪽이 더 적은 기회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지 거짓말이 아니라 직선의 방정식 가져와서 수학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문과 과목 중에 가장 이과스럽다고 얘기 드렸죠. 그래서 여러 번 우리가 이거를 해설지를 보면서든 아니면 스스로 평가 문제집을 풀어보면서든 해도 별 소용이 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 경제가 시험 범위에 포함되는 순간 제 등원생, 제 학생이 한 2배 가까이 늘어요. 이거는 아주 담백한 팩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이렇게 경제 일간지 같은 거 가져와서 이런 습관대로 해야 돼 꾸준히 이렇게 서사로도 다 정리해 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경제 킬러입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이거 합리적 선택이라고 하는 단어이고 기회비용이 가장 적은 건 합리적 선택이 될 거야 라고 단순하게 표만 보더라도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또 1년 만에 개념을 틀어요. 기회비용 작다고 좋은 거 아니야. 편익도 커야 되고 편익에서 기회비용 뺀 값인 순편익이 가급적 커. 양의 값을 가져야 돼 라면서 개념이 틀어집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뭐가 되게 많이 적혀 있잖아요. 뭐 거의 국어 비문학 지문이에요. 굉장히 문제, 이 텍스트 양 자체가 1년 만에 급증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또 똑같이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예쁜 표 그려가면서 아이들이 평가 문제집에서는 풀기 어려워합니다. 해설 봐도 몰라요. 그래서 이러한 종류의 서사적으로 좀 풀이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 드리고 자, 정치와 법 쪽에서도 킬러가 있죠. 사실 제가 애들한테는 이걸 킬러라고 얘기를 안 해요. 왜냐면 그냥 100% 암기거든요. 양이 많을 뿐입니다. 중3 때 이제 기본권이라 해서 애들이 자유권, 평등권 이런 거 배운 다음에 간단한 기본권의 제한 문제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근데 이게 고등학교로 넘어가면은 유형이 4배에서 5배 정도로 다변화됩니다. 유형 이렇게 도표 문제로 낼 겁니다. 보장 제도들 다 암기하셔야 되고요. 역사랑 끼기도 하고 그림 그리면서 나올 겁니다. 즉, 좀 다양한 종류의 문제에 대비해야 된다라는 거고 암기의 양이 많다라는 거기 때문에 제가 굳이 이렇게 킬러에 넣기는 했습니다. 이게 시험 범위에 포함되면 그냥 아이들의 학습 양, 학습 부담이 늘어나는 거 정도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겁니다. 지리입니다. 너무 중요해요. 자, 이 지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딱 이 그래프 보시면 기온이 30도씨에 수렴을 하고요. 강수량은 월 100mm 이상 다 옵니다. 즉 1번 선지 1년 내내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다. 시각이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고1 때 앞으로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세계지도입니다. 일단 세계지도를 몰라요, 애들이.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어머님들 대한민국 찾아보라라고 하면 열에 한 3, 4명은 못 찾습니다. 자, 그리고 점 2개가 아무렇게 막 찍혀 있습니다. 여기가 싱가포르이고 여기가 로마라는 도시인데 이 2개 도시를 안다고 하더라도 애들이 이런 그래프도 같이 대비하셔야 돼요. 우리가 앞에서 보셨던 그래프 요거였죠. 한 개 지역의 기온 강수량을 나타냈다면 이제는 갑자기 서울이란 도시 찍고 서울과의 월 평균 기온 차이, 서울과의 월 강수량 차이, 즉 그래프가 한 단계 더 심층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안 그래도 세계 지도를 볼 줄 아는 능력이 없는데 여기는 그래프 해석 능력까지 추가가 되니까 1학년 1학기 때 기후 보고서 완전히 그로기 상태가 됩니다. 이게 저는 너무 걱정이 되긴 합니다. 자, 어찌됐건 제가 통사에서 가장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3가지 소개해드렸고요. 이제 한국사 얘기도 찔끔 좀 해드리자면 한국사를 어려워하는 애들의 거의 99%는 연도 외우기 싫어서일 겁니다. 네, 이거는 너무 자명하죠. 그래서 제가 보통 연도 문제는 이렇게 구조화를 좀 시켜줍니다. 시기연표 이후 순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행히도 여러분 명일여고 같은 경우는 연도 킬러가 좀 정해져 있는 편이에요. 제가 실제로 이제 기출들을 좀 가져왔습니다. 순서대로 배열하라라고 하고요. 자료 하나 준 다음에 요거 이후에 발생한 사건, 즉 선지 1, 2, 3, 4, 5번이 있을 거고 걔네들의 연도를 좀 암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요것도 또 기출인데요. 요거 정도가 좀 킬러가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이렇게 연표를 주고 나서 저 자료가 일어났던 사건 언제 좀 들어가는 게 맞냐라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여기 각각의 연도들을 안 줍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는 시험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라면 모든 문장 하나하나 다 이게 지금 몇 년, 몇 월, 며칠에 일어난 일인지 한 번 정도 시기해독을 할 필요가 있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굳이 학원을 안 보내시더라도요, 어머님 요새 AI 되게 잘 돼 있잖아요. 교과서에 있는 거 그냥 다 사진 찍어서 GPT한테 이렇게 읽히면은 얘가 다 첫 번째 문장부터 끝까지 몇 년, 몇 월인지 다 얘기해줘요. 네, 그래서 혹시라도 혼자 공부를 하신다라고 하시면 꼭 그렇게 문장 하나하나 순서가 어떻게 되고 연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분석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찌됐건 킬러는 이렇게 등장한다라는 거고 명일여고는 요럴 겁니다. 자, 일단은요, 당연히 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배점, 수행평가 배점 등은 다 바뀔 여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요거 자체가 절대적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머님들 여기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국사, 통합사회 다 99점대입니다. 그러니까 1등급을 맞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확신을 하셔야 된다면 반드시 다 맞아야 될 겁니다. 작년도 2학기 기준이에요, 어머님들. 그래서 실제로 지필고사에서 내가 마이너스 2다, 2개를 틀렸다라고 하시면은 1등급을 기대하는 건 어렵습니다. 작년도에 어머님들 1학기, 2학기 다 비슷했어요. 시험 문제가 그 24, 23년도 전에 비해서 확연히 더 어려워졌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든 어렵든 간에 어머님 1등급 컷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거는 명일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 다 똑같아요. 사회 과목이잖아요. 암기잖아요. 애들 거의 대부분 잘 열심히 전날 밤새서라도 해서 올 거고요. 여고의 특성상 아이들이 수학, 과학 택하는 것보다는 문과 과목 조금 더 많이 취사 선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더 등급 컷이 타 과목에 비해서 높게 나올 겁니다. 그거는 불변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선택한 전략은 다 떠먹여주는 거예요. 밥을 먹여줘야 돼요. 이렇게 숟가락을 딱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일단 다다음 주 이제 3월 3주차 정도 돼서 개강을 할 건데 당연히 이제 명일여고 이렇게 자체 교재는 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좀 강조하는 습관은 이겁니다. 무조건 노트 정리해야 돼요. 애들이 요새 공부해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냐면 봐요. 그냥 보고만 있습니다. 물론 보는 것도 도움은 되죠. 안 하는 것보단 나은데 쓰질 않습니다. 저는 깜지 쓰면서 공부했던 기억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애들이 반드시 혼자서 오늘 수업 배운 내용 집에 가자마자 다 휘발적으로 까먹지 말고 집에 가자마자 정리할 수 있도록 한국사, 통합사에 다 명일여고 전형적인 유형대로 백지가 아니라 이거 그대로 따라서 쓰기만 해도 당신 이거 의미 있는 공부야 라고 정리해놓은 노트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나 당연하게 이제 사회 과목 특성상 이런 노트가 굉장히 좀 중요한데 이거 제가 한 땀 한 땀 다 손필기로 만들 거고요. 여기 있는 거 이제 사회 프린트입니다. 네, 사회 이거 제가 지도 가져오고 그래프 가져오고 등장할 수 있는 선지 모든 경우의 수 다 적어 놓습니다. 그래프 다 해석해 둘 거고요. 모든 사료 다 해석해 둘 겁니다.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뒤쪽에 잘 안 보이시는데 연도 순서대로 다 나열해 놓고 이렇게 노트 필기만 해도 충분할 거야. 다 얘기를 해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손필기가 아닌 경우도 있어요. 이거 이제 경제단원에서 나가는 유인물인데요. 이렇게 좀 경제 문제를 풀 때 이런 순서대로 가라. 서사 아까 말씀드렸었죠. 다 정리해 놓은 자료 무조건 다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우리가 한국사 통합사의 모든 이런 단원들을 배우면서 학원의 도움이 필요하냐라고 얘기를 하면 전 세모거든요. 근데 특정 단원들이 필요하실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그때는 이런 자료들의 도움을 받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이렇게 정규 강의 하면은요. 당연히 클리닉 진행합니다.
제가 한 클리닉 한 번 잡을 때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를 생각을 해요. 테스트 이때 볼 거고요. 새로운 문제 풀 때 애들이 분명히 또 틀리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나 이제 그 담당 조교자님 굉장히 전문적이신데 이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있는 그대로 개념 다 읊어드려요. 보통 읊어주면 애들이 아 하고 다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매주 진행하면은 애가 한 3등급, 4등급 맞을 애도 알아서 1, 2등급대로 올라올 수 있다는 거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항상 모든 어머님들께서 너무 말씀은 잘 들었는데 국영수 시간 때문에 어렵습니다라는 말을 항상 들어왔습니다. 저도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시간이 없으시다면 저희 생각의 차이 학원은 요게 있습니다. 명일여고도 당연히 이제 열릴 거고요. 시험 3, 4주 전에 이제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날 시험 볼 거다라고 뜨면은 그 전날 이렇게 무조건 열어드립니다. 그래서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거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런 출제 포인트가 있을 거고 정규반 애들한테 나가는 자료 100%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날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5, 60% 정도의 자료는 다 제공하고 아까 같은 손필기도 맛보기로 다 제공 중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국영수 때문에 시간 맞추기가 좀 어려우시다면 이렇게 직전 특강 관련 문의 주시면 또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한국사 통합사에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생각의 차이관에서 명일여고 영어 담당하는 윤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인가요? 그런 것 같은데. 그래요.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일단 오늘 요거 3개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요거 먼저 한번 보실게요. 시험 범위가 조금 혹시 명일여고 혹시 시험 범위가 좀 특이하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혹시 왜 특이한지 혹시 느껴지세요 이제? 외부 지문이 2개가 있죠. 근데 이거를 교재를 전체를 주는 게 아니라 특정 부교재의 일부. 예. 그리고 요즘 뭐라고 써있죠? 예, 뉴스 기사 글의 일부를 시험 범위로 책정을 합니다. 근데 요거는 뭘 안 해줄까요? 타 학교랑 차이점을 좀 말씀드릴까요? 타 학교는 부교재가 이거야 딱 교재 이름이 나오고 또는 모의고사 같은 경우 몇 년, 몇 월 거 들어갈 거야 딱 말을 해주거든요. 근데 명일은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서로 다른 모의고사를 짜집기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선생님이 프린트를 만들어서 주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기출인 건 맞고 시험 범위 전체에서 절반 이상은 여기가 차지하고 있다. 이건 특이한 범위는 아니겠죠? 그렇죠? 요거도 부교재 물론 출처는 시중에 있는 문제집입니다만 그 교재 한 권이 다 범위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예. 근데 문제는 요거보다 요게 조금 더 난도가 있습니다. 지문 자체가. 예, 애초에. 그리고 요거는 우리 아이들이 익숙하지 않은 글의 형태죠. 작년 시험의 경우 우리가 뉴스 기사 글 볼 때 이렇게 대화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아나운서랑 패널이 대화를 한 거를 선정해서 범위로 낸 적도 있는데, 뭐라 표현할까요? 요 3개의 범위를 제외한 교과서는 크게 많이는 안 들어가서 요거 3개를 공부할 때 요거를 먼저 발표하게 될 거고, 그 다음 요거를 알게 될 거고, 그 다음 요거를 알게 될 거예요. 그럼 문제가 뭐죠? 제가 지금 순차적으로 얘기했죠. 처음부터 모든 범위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예, 말해주지 않아요. 그럼 제가 명일여고 다른 과목은 모르겠습니다만 영어는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해당 주에 시험 범위가 나왔어요, 하나가. 그럼 이거를 최대한 언제 끝내야 되죠? 그 주에 끝내야지만, 그렇죠. 그 주에 끝내야지만 다음 시험 범위를 또 대비하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요게 빨리 끝나야지만 여기까지 들어갈 거고, 출제 비율이 적다고 해서 아예 안 나오는 게 아니죠. 예, 여기까지 흘러가려면 매주마다 저도 분석본을 매주 만들어야 되고, 우리 아이들도 그 주에 배운 거는 그 주에 끝내야 될 겁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어머님들, 우리 아이가, 우리 딸이 공부를 잘하고 있는지 언제 가장 불안하세요? 의심까지는 아니어도. 저 같은 경우, 저도 이 동네 주민이에요, 참고로. 저는 2 아들이 있는데, 첫째가 7살이고 둘째가 5살인데, 첫째가 구땡 아시죠? 수학습지. 그 숙제를 매일 해야 하잖아요. 근데 이 7살 된 애가 벌써부터 숙제만 하자 그러면 아픈 척하고, 숙제만 하자 그러면 응가하겠대요. 벌써부터 그러거든요. 그럼 결국에
우리 아이가 그 주에 공부를 똑바로 해야 되는 건 맞는데 뭐가 완료돼야 되죠? 그렇죠. 숙제가 되게 복합적인 의미인 거 아시죠? 숙제를 반드시 끝내야겠네요. 저는 그래서 수업 외적으로 클리닉이라는 걸 진행할 텐데 저는 숙제를 배부하고 풀어오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클리닉에 와서 끝내는 겁니다. 클리닉은 무조건 와야 되겠죠. 질의응답도 해야 되고 상태도 점검해야 되죠. 그날 숙제한 걸 통하여 숙제를 바로 하는 겁니다. 와서 숙제하는 걸 통하여 바로 질의응답을 하고 상태 점검이 끝나면 그 다음 주 수업 넘어가는 겁니다. 제가 숙제를 준 다음에 풀어와 어디까지 했어요. 그럼 아이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해오긴 하겠죠. 혼나기 싫으니까. 그게 공부일까요? 그럼 공부가 아니죠. 제 본 앞에서 시킬 거고. 그럼 뭐가 좋죠? 클리닉을 할 때 숙제를 하면은 풀다가 이해가 안 되면 바로 뭐 할 수 있죠? 바로 질문할 수 있죠. 그렇죠. 숙제를 혼자 하게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시스템을 하시는지 알겠나요? 완전 학습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특히 명일은 시험 범위가 순차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주에 바로바로 끝내야 돼요. 그럼 한 번만 다 하고 끝내야 돼요? 아니죠. 2번 돌려야 합니다. 예, 전체를 2번 정도 돌려야지만 완전히 이해가 될 거예요. 네. 요번에는 출제되는 시험 문제 유형별로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내용과 관련된 문제 유형은 여러 개가 나옵니다. 주제가 뭐냐, 제목이 뭐냐,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게 뭐냐, 다음 글의 관점과 다른 게 뭐냐, 이거 다 내용과 관련된 거라서 특정 유형으로 지정하지 않습니다. 여기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됩니다. 요거를 다 맞췄을 때 평균적으로 대략 75점이 나옵니다. 여기서. 그럼 나머지 3개에서 뭐가 갈라지는 거죠? 나머지 3개에서 변별력이 뛰니까 여기서 등급이 갈라진다 보시면 됩니다. 어휘는 어휘 유형을 포함한 객관식 선지에 많은 어휘가 들어가 있죠. 보기에도 어휘가 나오죠. 그 어휘의 수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평이해요. 평이하다는 소리는 아주 정직하게 몇 학년 걸 낸다는 거예요? 고2 거요? 고1 거요? 고1 거를 딱 내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지금 2월 달에 명일여고 아이들과 지금 수업하고 있거든요, 이미. 제가 수업 때 항상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는 지문에 없는 것보다는 일단 지문에 있는 거, 그리고 어려운 단어보다는 일단 고1 거부터 하자라고 많이 얘기해요. 왜 그렇죠? 평이합니다. 예. 혹시 지금 어휘력 이런 거 걱정되시면은 아이가 단어를 너무 안 외운다. 이거는 걱정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다른 고등학교처럼 왜 2학년 거랑 고3 거 안 외우냐라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 그렇죠? 시험에 나오는 어휘 자체가 고1 겁니다. 예. 그 저희가 시중에서 많이 들어본 어휘집들 있잖아요. 그게 다 고1 거거든요. 그거 한 3바퀴 정도만 돌려도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네. 그리고 어법은 비중이 관건이라 그랬는데 명일여고 같은 경우 내 문제의 밸런스가 좀 좋은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타 학교는 요즘에 어법을 조금 내고 있는데 명일여고는 통상적으로 4문항에서 5문항은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우리 아이들 문법 좋아하나요? 싫어하죠. 근데 뭐가 싫죠? 공부하는 게 싫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솔직히. 문법 공부가 싫은 거 아니에요? 왜 싫은지 아세요? 뭐 해야 되니까. 예, 암기 안 해도 됩니다. 왜 그렇죠? 시험 문제 풀 때 개념을 떠올려서 풉니까? 절대 불가능할걸요. 각 문법 파트마다 문제 풀이법이 존재하죠. 그럼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오늘부터. 얘가 많이 나오면 안 좋은 걸까요? 좋은 걸까요? A 입장에서. 안 좋겠죠. 근데 풀이법을 배우면 좋아질 겁니다. 왜 그렇죠? 문법은 다른 독해와 달리 무조건 해석을 잘할 필요가 없죠. 예, 풀이법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시험장에서 시간도 세이브하고 득점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게 문제 개수가 올라가고 적어져봤자 평균적으로 3문항에서 4문항은 유지가 되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 명일여고가 아니어도 요거는 기본으로 잡고 있어야 되잖아요, 사실. 그렇죠? 근데 요게 꾸준하게 나오고 있다는 점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1등급을 가로짓고 2등급 컷을 올리거나 내리는 가장 중요한 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명일여고 영어가 너무 쉬워 라는 말도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명일여고 영어 생각보다 어렵대라면 들어보셨어요 혹시? 이것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입니다. 장담할게요. 이게 제가 이따가 시험 문제를 보여드릴 텐데
요양문 완성이 뭐냐면은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지문을 준 다음에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요양문의 빈칸을 뚫고 지문 속에 존재하는 단어를 집어 넣으라 그래요. 그럼 적어도 몇 단어를 넣어야 되죠? 최소 2개죠. 그럼 문항은 하나지만 뭔 점이 높을까요? 2점, 2점, 3점, 3점. 한 문항이지만 100점이 높죠. 요 유형이 무조건 2개씩은 나옵니다. 그럼 만약에 하나의 빈칸을 2점씩으로 환산해 봤을 때 통상적으로 빈칸 몇 개가 뚫린 거죠? 4개죠. 몇 점이에요, 지금 벌써? 8점이에요. 근데 요약을 하는 연습을 안 한 친구들은 내신 대비하는 과정에서도 얘를 좀 힘들어합니다. 학교에서 이 지문은 요약문으로 낼게, 요 지문은 어법으로 낼게 말해줍니까? 우리 고등학교인데 말 안 해주죠. 그러니까 얘는 복합적인 독해력과 복합적인 사고력을 요구하고 시험장에서 순발력까지 요구하기 때문에 여기서 변별력을 띈다 보시면 돼요. 오늘 날씨도 좋은 주말이죠. 집 가셔서 밥 먹을 땐 밥 먹게 드시고 아이가 밥 다 먹고 소파에 앉으셔가지고 우리 아이한테 요거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제 말 듣고 있죠, 아이? 그 아이 지금 학원 숙제든 뭐든 간에 영어 공부할 때 막 지문도 이렇게 막 하죠. 그럼 대부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그 처음 보는 지문이죠. 처음 보는 지문을 논리적인 단서와 근거를 찾아가면서 정답을 고르고 해설지를 보고 아하 하고 공부가 끝나죠. 얘는 그렇게 연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가 문제를 푼 그 지문 있죠. 푼 다음에 그 지문을 요약해 보라고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연습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명일영어 수업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저 그럼 매 수업 때마다 뭐 하고 있을까요? 모든 지문을 이거 연습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제가 아까 복합적인 능력을 요구한다 그랬죠. 이게 되면은 내용도 이해가 됐다는 걸 검증해 주는 거고 이걸 할 수 있다는 소리는 독해력과 논리력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뭐가 보이시죠? 이건 중딩 때와 다를 바가 없는데 먼작 서술형입니까? 영작. 그 영어로 쓰시는 거 아시죠? 요것도 무조건 출제가 돼요, 매번. 근데 영작은 한 문장을 다 써야 되죠. 이거는 뭐가 위험할까요? 아까 빈칸은 이렇게 하나씩 틀면은 2점 날라가고 나머지 거 맞추면 되는데 얘는 한 문장을 다 맞춰야 되죠. 얘는 감점이 거의 없고 그냥 몇 점 보여합니까? 빵점 보여야죠. 그럼 아이들은 문장의 의미에 맞게 잘 썼다고 생각하는데 왜 자꾸 빵점을 맞아올까요? 영작 서술형은 잘하네. 문법, 어법적인 요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럼 다시 돌아가 볼게요. 어법 문제 자체의 문제 수는 크지 않지만 문법적 개념과 실력을 어디서 물어보는 겁니까? 문제 유형을 바꿔서 여기서도 묻고 있는 겁니다. 얘는 문제 풀이법이 중요할까요? 아니죠. 요거는 문법적 개념을 조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어순에 맞게 조건에 맞게 요소를 맞춰 쓰겠죠. 요 두 문항이 통상적으로 한 15점 정도 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럼 몇 점 나오죠? 다른 거 다 맞추고 요거 틀리면 85점이죠. 그래서 그런지 항상 그 점수대에서 2등급 컷이 선정됩니다. 그럼 1등급을 나온 애들은 적어도 2개 중에 하나는 다 맞췄다는 결론 나오겠네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러니까 약간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저는 원래 한 3년 전부터 그 이제 명일여고 배정받은 예비고일 때는 그 학교가 구분이 안 돼 있잖아요. 근데 명일여고 배정받는 아이들이 꼭 나와서 어머님들이 명일여고 좀 해주면 안 되냐. 근데 제가 광문고랑 한영고 두 개 다 담당했거든요. 근데 3년 동안 계속 이렇게 명일여고 시험이 어떤가 이렇게 마음이 가니까요, 저도. 근데 올해는 드디어 기회가 돼서 준비한 거를 하고 있는데 제가 3년 동안 느낀 점이 뭐냐면 명일여고 영어는 약간 이렇게 딸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게 시험 문제가 다정다감하면서 아이들을 위해 주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또 아니에요. 참 약간 겉으로 보기에는 안 그런데 까칠한 딸들 같아요. 그러니까 애들 대부분 명일여고 영어가 쉽다고 하는 애들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방심하고 공부하겠죠. 그리고 시험지를 딱 보는 순간 이거 생각보다 어려운데? 왜 또 어렵지? 이건 왜 또 어렵지? 약간 이렇게 느껴요, 실제로. 그러면 뭐가 늦어지죠? 시간이 조금씩 밀리죠.
경험해봤죠. 시험 볼 때 시간 밀리면은 검토할 시간도 없고 특히 뭐 쓸 때 서술이랑 OMR 쓸 때 OMR을 넘기기도 하고 이런 작은 요소가 아이를 시험장에서 불안하게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연습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부터 연습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세 문항을 보여드릴게요. 요거 지금 요 아이가 맞추고 틀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예, 문제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예. 이만큼이 지문이고 이만큼이 선지입니다. 선지 길이가 어떻습니까? 길죠. 그러니까 내용인데 문제 유형은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건데 이걸 보니까 선지가 엄청 길죠. 그러니까 이 길이에서 시간을 쓰게 함으로써 변별력을 높이는 방식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너무 겁먹으실 필요가 없는 게 여기 있는 모든 어휘가 몇 학년 수준이라고요? 1학년 수준. 예,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 그리고 여기 있는 선지의 내용은 사실 요 시험범에는 이 지문 내용을 잘 이해만 했다면은 두 번째 줄 가기 전에 바로 아닌 거 걸러집니다. 우리가 소거한다고 하거든요. 네. 요거도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건데 선지 길이가 어떻습니까? 길죠. 예,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변별력을 좀 높이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명일여고 영어가 무조건 쉽다고 알고 있던 애들은 딱, 뭐야? 한 문제가 반을 차지해? 여기서 이제 한 번에 당황이 몰려오죠. 그리고 다 읽고 있는 거예요. 다 읽고 있는 순간 우리 아이가 시험장에서 뭔가를 눈길을 주는 순간 뭐가 지나가고 있다는 겁니까? 시간이 지나가죠. 예. 네. 이게 한 페이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명일여고 영어의 킥! 요약문 완성. 시험범위 질문이죠. 이 요약문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시험범위에 없는 겁니다.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학교. 영어쌤께서 만드신 겁니다. 근데 어머님들, 우리 아이도 있지만 지문 내용을 이해하고 지문 내용을 분석할 때 마지막에 뭔 제를 잡죠, 항상? 주제를 잡죠. 근데 희한한 게 고등학교 영어 지문은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수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 지문은 주제가 몇 개밖에 안 나와요? 하나밖에 안 나오죠. 근데 그 지문의 주제는 하나지만 몇 개의 내용이 들어갈까요? 실제로? 항상 거의 2개가 들어갑니다. 얘가 버무려져서 하나가 나오는 거죠. 요약문항성 빈칸은 몇 개가 원칙이에요. 그래서 수능과 합평은 2개가 원칙이죠. 근데 요거를 좀 더 세분화시킨 게 몇 개를 뚫은 겁니까? 4개를 뚫은 겁니다. 예. 대신에 여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본문에 쓰인 단어만 사용할 것. 어디에 있는 단어 쓰래요? 여기 있는 단어만. 아시겠죠? 요거는 어법인데 뭐 틀린 거의 개수를 골라라. 아까 좀 중요한 거는 어법은 명일은 무조건 나오니까 무조건 준비하자는 마인드로 들어가시면 되되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너무 딥하면 돼야 하는데 우리 명일여고 영어는 너무 딥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준은 계속 고1 것만 나올 거예요. 아시겠죠? 자, 수업 때, 클리닉 때. 수업 때는 참고로 시험 범위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주 2회반 수업할 거거든요. 꼼꼼하게 분석하겠습니다. 예, 급할 필요가 없어요. 시험 범위가 많은 편이 아니거든요. 제가 이거 여담이긴 한데 원래 그 대부분 고등학교가 시험 범위 지문 개수가 문제 개수보다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근데 우리 명일여고는 시험 범위 지문 개수와 시험 문제 개수가 거의 동일합니다. 여유가 있다고요. 그래서 정말 제가 갈아 먹여줄 겁니다. 그리고 클리닉을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학생을 제가 기다려줄 거예요.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 예. 시간표인데요. 주 2회반이고 요거는 학원 홈페이지에도 있으니까 예,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고 3월달 수업 개강은 3월 3일입니다. 예. 제 이름이 윤대영인데 블로그랑 유튜브에 검색하시면은 제가 써놓은 글 같은 거 제가 수업 어떻게 하고 판서 어떻게 하는지 있으니까 시간 여유 되실 때 한번 들어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상담 원하시면 학원에 문의 주세요. 상담 원하시면. 예. 아, 지금도 수업 중인데 아이들하고 되게 이렇게 좀 제가 웃기게 생겼대요, 아이들이. 예, 아이들하고 자주 웃으면서 예, 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딥할 필요가 없고 너무 과하지 말자 그랬죠. 예, 그리고 또 안 그래도 그 명일여고 배정 받고 나서 와, 나 배정 명일여고 됐어 이런 친구는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최대한 쉽게 끌어올리면서 재밌으면서 유익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아, 오늘 귀한 주말인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